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초대석 녹색을 듣는다의 오혜선입니다. 대한민국은 해양 영토가 육지 면적보다 4.5배 큰 천혜의 해양국가라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는 또 바다의 단위 면적당 서식하는 해양생물의 종수가 전 세계 1위로 바다의 생물 다양성이 최상위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무한한 자원과 가능성을 품고 있는 우리 바다, 우리 해양 환경을 관리하는 주무부처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해양수산부인데요. 오늘은 해양수산부의 김영석 차관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 내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우선 인터뷰에 앞서서 환경TV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해양수산부의 김영석 차관입니다. 이렇게 환경TV에 인터뷰를 하게 되었고 또 여러분들과 인사하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 환경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과거를 뛰어넘어서 미래로 가는 가장 중요한 우리 범지구적인 문제이고 또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 환경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이러한 환경TV 또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해양 환경에 대해서 저희 해양수산부와 또 굉장히 재미있고 또 흥미로운 이야기, 신비로운 이야기 많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해수부가 해양 정책부터 해양 생물 보호, 그리고 해양 쓰레기 통합 관리까지 정말 다양하고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앞서서 이제 첫 질문치고는 조금 무거울 수 있겠으나 세월호 얘기를 아무래도 안 할 수가 없죠. 네, 세월호 이후 해양수산부 조직이나 이제 분위기에 좀 변화가 있었나요? 좀 어떤가요? 네, 참으로 국민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정부의 책임 부처로서 무한한 죄송함과 책임감을 일단 표명을 하면서 세월호는 저희 해양 행정을 담당하는 저희 부처와 관계 부처에 정말 많은 자극과 도전이었습니다. 저희들 정말 낮고 겸허한 자세로 그간의 국회 과정이나 언론 방송이나 국민들의 목소리를 수렴을 해서 정말 뼈를 깎는 심정으로 법과 제도와 행태를 지금 바꿔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고 이것은 모든 국민들까지 그리고 이 해양 안전에 관련되는 모든 종사자 여러분들의 진정한 마음의 변화, 태도의 변화까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저희들 마음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모든 노력들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희들과 함께 동참을 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들 계속해서 독려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네, 이번에는 좀 가벼운 얘기를 질문 드려볼게요. 얼마 전에 독도 인근 해상에서 멸종위기종이자 해양보호생물인 물개가 발견돼 화제가 됐는데요. 해양보호생물은 해수부가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한 동물들은 어떻게 보호하고 관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해양보호생물이라는 것은 이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호랄지 또는 세계 국제 자연보전이랄지 하는 등 국제적인 협약 체계 하에서 우리나라가 특별히 쉬운 2개의 해양보호생물을 지정을 했습니다. 네. 역시 환경부랄지 저희 부랄지 관계 부처 간에 이러한 국제적인 협약과 유사한 틀 안에서 저희 우리나라 한반도 해역의 해양 생물들을 지정을 하고 보호하고 또는 조업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규제도 하고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보호종 관리가 해양생물을 포함해 멸종위기종은 환경부가 지정하고 해수부는 해양보호생물을 지정하는 등 이제 관리가 정부 부처별로 나눠져 있어 좀 관리 주체가 중복되거나 때론 혼선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이 국가 기능이라는 것이 조금 딱 떨어지기보다는 서로 협업을 하는 시스템으로 모든 국가는 기능을 하고 있죠. 특히 해양 생물 일반적인 보호에 대해서는 우리 해양수산부가 지난 2006년부터 52개 종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멸종 위기종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지정 관리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천연 보호 대상인 그 생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문화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6월 달에 범정부적인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네트워크도 구성을 했을 뿐만 아니라 종합대책도 이렇게 마련을 해서 서로 간에 보다 잘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부처 간에 이런 해양 생물 보호에 대한 갈등 같은 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대개 특히 해양 보호, 생물 보호 대상에는 이번에 제주도에서 이번에 방류한 태산이 복순이와 같이 이러한 그 남방 큰 돌고래랄지 우리 저 서해 5도 쪽에서 이 중국의 뽀하이만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점박이 물범이랄지 그 다음에 지금은 사라졌지만 독도 강치나 그 외에 지금 이 독도의 주변에 있는 물개 같은 것들을 다 포괄하는 그러한 대상들이 우리 해양 보호 생물이랍니다. 네, 따로 또 같이 이렇게 함께 협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뭐 일반적인 국가 기능들이 각 부처 간에 부분적으로는 다 중복되지만은 서로 간에 이 협업을 통해서 오히려 더 그 기능을 강화하고 또는 규제들을 잘 한다든지 하는 시너지가 더 나온다고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바다 하면 우선 떠오르는 게 깨끗함, 맑음 뭐 이런 이미지인데요. 이제 이런 이미지에 찬물을 끼얹는 게 바로 쓰레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특히 해수부 입장에서는 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곧 있으면 이제 휴가철도 다가오고 또 많은 국민들이 바닷가를 찾을 텐데 이제 해안 경관을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해 해수부에서 해양 쓰레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 바다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나라 역사상에 바다에서 쓰레기를 건져낸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도 이 해양 쓰레기는 참으로 골치 아픈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해양 쓰레기가 1년에 약 18만 톤이 우리나라 연근에 쌓이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 중에서 강이나 하천을 통해서 바다로 유입되는 게 약 16만 톤이라고 하고요. 선박으로부터 이렇게 기인해서 나오는 선박 기인 쓰레기가 약 6만 톤, 총 한 18만 톤의 쓰레기가 이렇게 생성이 되고 이에 대해서는 저희 이 정부에서도 근 10년 이전부터 계속 쓰레기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작년부터 우리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쓰레기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국민 개개인 바다를 이용하고 즐기는 국민 개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각 전국에 있는 그 환경 관련 시민단체, 환경단체 그리고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어요. 특히 다행히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이제 옛날 해양오염 방제조합에서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되어서 본격적으로 바다 쓰레기에 대응을 하는 그러한 공단이 생겨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같이 공동으로 대단히 많은 쓰레기를 지금 수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어떤 경우든 우리 국민이나 기업, 단체, 국가 모두가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지도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정리하는 데 있어서도 국가의 종합대책과 연계해서 같이 협업을 하고 협력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이 바다 쓰레기는 잘 아시다시피 이 중국의 쓰레기가 우리 한반도를 건너서 일본으로 또 태평양까지 간다고 해서 이 국제환경기구 유넵이라는 국제환경기구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유네파에서도 우리 동북아시아의 나우팝이라는 이런 지역기구에서도 이 해양 쓰레기 문제를 깊이 다루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제적인 문제이고 또 이 지역 지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앞으로도 참 대응을 해야 할 길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마어마한 양인데요. 이거는 우리 모두의 일인 것 같아요. 네. 네. 특히 그 여름철, 장마철에는 이 강하천을 통해서 많은 쓰레기들이 이렇게 바다에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해양수산부의 모든 관련되는 선박들, 청항선이나 이런 항만이나 지자체, 연안이나 이런 데에 그 지방에 있는 지자체의 선박, 그 다음에 해양수산청에 있는 선박, 또는 우리 아까 말씀드린 해양환경관리공단에 있는 선박들을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특히 그 우리 환경단체나 시민단체, 지자체에 큰 도움을 얻어서 본격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답니다. 네. 네, 작년 8월 해운대 해수욕장에 폐목재가 떠밀려와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었고, 또 올 3월에도 군산 앞바다에서 침몰된 이스턴 엠보웨이에 실려있던 대형 목재가 제주도까지 떠밀려왔었죠. 모두 침몰 선박이 원인이라고 들었는데요. 적재물도 적재물이지만 또 다른 해양 사고 유발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침몰 선박과 관련해 해수부에서는 어떤 관리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 이스턴 엠보호도 나오고 하니까 네. 참으로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이 유엔 해양법 체계 하에서 과연 이러한 이 선박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온 원목들의 문제, 쓰레기 문제도 정말 대응하고 법적인 책임이나 귀속 문제를 하는데 역시 국제법적인 문제를 늘 일으키고 있답니다. 우리 침몰 선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반도국가지요. 네. 우리나라 연해에 무려 2088척의 선박들이 침몰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1983년도 이후에 침몰한 선박 통계가 그러할진된 그 이전에 또 얼마나 많은 선박들이 빠져 있을까요? 네. 주로 소형 선박들, 어선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기타 화물선, 유조선, 여객선들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침몰 선박들이 야기시키는 큰 문제점이 주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렇게 이 수심이 낮은 데에서 선박이 빠져 있으면은 기타 타 선박들이 항해를 하는 데 있어서 수심의 장애, 그러니까 항행에 장애를 주는 걸림돌이. 그런 네. 항행 안전상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선박이 이렇게 침몰을 하게 되면 그 선박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이 연료유들이 있답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라 탱커 같은 유조선유는 이 적재된 기름이 많아서 이러한 보통 흔히 잔존유라고 합니다. 남아있는 기름들이 이 해양 환경을 심히 오염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이것도 또한 해양 환경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해양수산부에서는 이러한 2088척 중에 우선 76척을 관리 대상 선박으로 선정을 하고 금년부터 32척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각각의 선박의
이 형상별로 특성별로 이것을 과연 방치해 둘 것인가, 아니면은 이 잔존율을 제거할 것인가, 또는 인양을 할 것인가 등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고요. 금년대에는 주요한 정책 대상이 32척의 선박이 되겠고요. 이러한 침몰 선박에 대한 정책도 굉장히 우리 정부로서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이 침몰 선박 말씀이 나와서 말인데 재미있는 일도 많습니다. 우리 울릉도 주변에 돈스코이호라고 옛날 러일 전쟁 때에 침몰했던 러시아의 선박 같은 경우는 한때는 막 그 금괴가 많이 실렸다고 그래서 굉장히 국민적인 관심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네. 그러한 전쟁, 그러니까 청일 전쟁이나 러일 전쟁 때의 그러한 문화유산적인 그러한 침몰 선박도 있고요. 이 침몰 선박에 대해서만도 상당히 정책 분야가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과거에는 국토개발을 위해 대규모 간척 매립을 추진한 사례가 많았는데요. 지금도 이런 대규모 매립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지 최근 현황이 궁금합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갯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해수부에서 어떤 계획과 정책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해양수산부가 있는 한 바다는 함부로 매립은 하는 정책은 이제 앞으로는 별로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옛날에는 우리 작은 국토 면적 때문에 그 바다를 매립을 해서 산업화하고 우리 농업 용지로 쓰는 것이 선이고 개발의 하나의 기준이고 자랑스러운 지표로 되었지만,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화하고 자연 환경과 습지를 보호하는 국가로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정부는 대규모 간척, 대규모 매립을 전제로 하는 산업단지 개발이나 농지 개발은 거의 이제 종언을 고했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그 새만금 매립이 농업용지로 쓰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농업용지는 그렇죠. 조금 다른 개념으로 좀 더 환경 친화적인 용도로서 지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습지나 이러한 갯벌에 대한 보호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지상 과제이고, 습지가 우리 국민에게, 인류에게 주는 가치는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2003년에서 2008년 사이에 60.8 평방킬로미터를 우리가 매립을 했답니다. 그에 비해서 2008년에서 2013년 사이에는 불과 20분의 1밖에 안 되는 2.2 평방킬로미터를 밖에 매립을 안 했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습지 보호에 역점을 두고 했을까요? 네.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대개 우리 대한민국의 남쪽 기준으로 할 때 9.8만 평방킬로미터라고 했었는데 10만 평방킬로를 넘겼던 게 지난 2008년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국토가 끊임없이 이 매립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대한민국도 매립을 안 해도 충분히 성숙한 국가로, 오히려 습지를 기존의 염전이나 또는 다른 형태로 매립했던 것을 복원시키는 작업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갯벌에서는 엄청난 생물 다양성이 있어서 갯벌 어업이랄지, 갯벌을 바탕으로 한 우리 경기도의 그 화성에 100mm 어촌계 가보면은 이 갯벌에서 다양한 생물 다양성을 채취도 하고 관광도 하고 하는 것으로 굉장히 갯벌 관광화에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데, 보통 이러한 것을 1, 2, 3차 산업이 한꺼번에 하는 생산서부터 제조, 가공, 관광까지 이어지는 것을 6차 산업이라고 하거든요. 네. 농업도 6차 산업을 표방을 하지만 우리 바다에서도 6차 산업을 하고 있는데, 이 갯벌은 이제 대한민국은 오히려
복원화하고 또 자원화하고 또 관광으로서 승화하는 그러한 갯벌 자원화 종합대책을 수립을 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갈 정도로 조금은 성숙한 그리고 세계의 5대 갯벌의 하나인 우리 서해안과 서남해안의 이 귀중한 갯벌을 우리가 아끼고 보존하고 좀 더 우리의 귀중한 후손을 위한 자원으로 남겨두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정책 우선순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좀 거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질문 드려볼게요. 바다는 지구기후 조절자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 해양수산부에서 이산화탄소를 대폭 줄이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고 어떤 효과를 기대하시는지요? 네, 요즘 그 이산화탄소의 이 저감 대책 그리고 기후변화 관련된 각종 대책이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특히 포스트 교토 프로토콜이라고 교토 의정서 이후의 체제가 지금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새로운 프레임워크로 지금 전환되어 가는 과정인데 대한민국도 이 포스트 교토 프로토콜의 일환으로 상당한 이산화탄소를 저감을 하거나 또는 그에 대체되는 다양한 정책들을 이산화탄소 저감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그러한 의무 국가로서 필연적으로 이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들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제철소나 발전소 등에서 생산되는 엄청난 CO2를 포집을 해서 이것을 수송을 해가지고 또 바닷속에다가 저장을 하는 이런 CCS라는 기술이 지금 각광을 또 받고 있습니다. 이게 카본 캡처 스토리지라는 이러한 개념으로 CCS를 개념을 쓰고 있는데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네. 우리 뉴질랜드랄지 노르웨이랄지 미국이랄지 다양한 나라에서 지금 이미 상용화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우리 해양수산부와 미래부, 환경부 등이 공동으로 이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수년 전부터 이렇게 다뤄오던 일인데 우리가 CCS 기술을 상당히 이렇게 발전시켜서 드디어 우리 울릉도 근처의 울릉 분지에서 네. 약 5억 1천만 톤의 CO2를 저장할 수 있는 잠재 후보 대상군을 이렇게 탐사를 했고요. 그 중에서 8개 지역에 대하여 이렇게 유망 후보지를 확정을 했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상당 부분 원천 기술을 확보를 하고 있고 산업부는 발전소와 제철소에서 포집하는 기술을 그 다음에 수송을 해서 저장하는 그러한 기술과 실증 기술에 필요한 또는 실증에 필요한 다양한 인프라 구축 등은 해양수산부가 담당을 해서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2022년이면은 100만 톤의 실증 기술을 바로 실증 운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영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새로운 법을 통과를 해서 300메가와트 이상의 발전을 하는 그런 화력 발전소에는 이 CCS 이 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아예 법제화할 정도이니까 네. 얼마나 세계적으로는 이 기술이 보편화되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앞으로 이 울릉 분지 외에도 제주 분지나 고군산 분지 등을 지금 잠재 후보로 저희들이 탐사도 하고 있는데 이러한 CCS를 기술을 통해서 지금 국제기구에서는
IPCC라는 국제기구, 지구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는 2050년에 지구에서 발생하는 그 CO2의 17%를 이 CCS 기술을 이용을 해서 저장을 하겠다 하는 그런 기술인데요. 네. 물론 이것은 바닷속에 있는 데만 하는 게 아니라 육상에도 저장을 합니다. 이것이 주로 이제 쉐일 구조라고 하는 그런 구조나 사암 구조 등의 이런 암반 밑에 있는 데에 가스를 뽑아내거나 기름을 뽑아내서 거기다가 보통 이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그런 기술인데 육상이나 해상이나 다 적용이 가능한 기술이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이 CO2가 그런 이렇게 퇴적층에 쉽게 그 저장이 되는 특성을 이용을 해서 이러한 것이 상용화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대개 2022년에는 100만 톤, 그 다음에 2030년 경이면은 1200만 톤 연간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술을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네. 특히 2026년, 7년 경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조선 및 해양 플랜트의 선도 국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이 CCS 기술을 외국으로도 본격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고 또 하나의 수출 효자 종목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CCS가 그럼 개발되면 어떤 점들에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건가요? 네. 일단 이 조력이니 조류니 뭐 풍력이니 이런 데보다도 실질적인 효율성, 효과성이 훨씬 높고요. 네. 이제 원천적으로 제철소나 발전소 우리나라만 해도 약 52개의 화력발전소가 지금 운용 중에 있는데 그런 화력발전소에 이 CCS 기술을 접목을 시키면 발생 자체를 원천적으로 거기서 CO2를 이렇게 분리해내서 그냥 포집을 해가지고 이런 퇴적층 구조에다가 그냥 바로 이제 저장하게 되는 아주 좋은 효과가 있고요. 아마도 기타 외국에도 이러한 저희들의 발전된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그래서 탄소 배출권 거래자가 지금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것을 대체하는 우리나라의 대형 프로젝트로서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계속 개발해서 꼭 좋은 성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지금 빠르게 기술이 개발 중에 있고요. 불과 한 5, 6년이면은 이제 당장 국민 여러분들께 그것이 시현되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수부에서는 핵심 추진 과제로 해양 미세 조류를 활용한 바이오 디젤을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5월에 바이오 디젤 혼합류 차량 주행 시험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바이오 디젤이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향후 상용화 계획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네, 이 바닷속에 있는 이제 미세 조류라고 하죠. 식물성 플랑크톤을 대량 배양을 해가지고 거기서 바이오 디젤을 추출해내는 겁니다. 네. 상당 부분 기술화가 지금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인하대랄지 우리 해양과학기술원 등에서 이렇게 협업을 해서 바이오 디젤을 아주 배양하는 기술 또는 추출하는 기술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얼마 전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여 킬로를 바이오 디젤 혼합류 물론 아직은 초보 단계이지만은 네. 2.5% 연료에 혼합을 해서 달렸는데 상당히 유망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2019년까지 우리가 490억의 예산을 들여서 이제 상용화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아마 이 우리나라 주변에 넓게 분포되어 있는 그러한 안전한 해역들에서 이런 식물성 플랑크톤을 배양을 하고 하는 그런 상용화 단계까지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기술을 발전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몇 년 안 기대하셔도 될 것 남았는데. 같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요. 아무래도 밝은 주제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지난해 2월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 남극의 장보고 과학기지가 1년 반도 안 돼 남극 연구 역량을 세계 10위권까지 끌어올렸다고 하는데요. 어떤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또 향후 국가 경쟁력에 어떤 도움들이 될까요? 국가 경쟁력까지 이렇게 논하시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이 해양력,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수준이 남극과 북극까지 무려 3개의 기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대한민국의 미래, 특히 청소년 세대의 많은 꿈과 가능성과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1988년에 우리가 남극 킹조지 섬에 세종기지를 이제 설립을 했고요. 지난 2002년 4월에는 북극의 스발바드 군도의 스피츠베르겐 섬의 니알슨 기지에 우리의 그 다산 기지를 개소를 했답니다. 네. 드디어 이제 작년에는 우리 남극 본격적인 대륙에 있는, 특히 남극을 이렇게 동서로 구분한다면 동남극 지역의 빅토리아 랜드의 테라노바 베이라는 지역에 우리의 이름만 들어도 기분이 좋은 장보고 기지를 우리가 본격적인 대륙 기지를 설립을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이 남극에 2개의 이 복수 기지를 갖고 있는, 2개 이상의 복수 기지를 갖고 있는 거는 전 세계에 10개국밖에 안 되고요. 남극과 북극에 이렇게 기지를 동시에 운용을 하고 연구를 하는 나라는 9개 나라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쇠빙선 아라운호와 더불어서 우리 남북극에 걸쳐서 우리의 해양력이 뻗어가고 있고, 전 세계의 기후변화와 또는 각종 지층 구조, 그 다음에 이 빙하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이 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선진화된 일원으로서 동참하게 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이 남극 장보고 기지 만들자마자 지난 25년간 이렇게 정지 상태에 있던 멜버른 화산의 활동을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관측을 해서 국제사회에 이렇게 보고도 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고요. 또 36kg 수준의 대형 달 운석을 발견도 했는데, 우리 세종기지와 남극 장보고 기지 등에서 이러한 운석 연구가 아주 극지연구소를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 네. 아마 궁금하시겠지만 이 세종기지는 이렇게 남극의 여름은 한 10월부터 한 3월쯤이 돼요. 그때 그 앞바다가 킹 조지 섬 그 앞바다가 물이 녹아요. 녹으면은 0도씨 물이 된답니다. 네. 유빙이 떠다니고 막 그러는 지역이어서 주로 그 아남극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쪽에서 보다 많은 생물 다양성과 또는 메로랄지 크릴새우랄지 이러한 연구도 하고, 거기에서 이 살아가는 생물군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그렇게 추운 지역에서도 이렇게 단백질 분해 효소랄지, 이렇게 혈액이 응고되지 않는 기술이랄지 다양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에 비하면은 이 남극 대륙의 본격적인 이번에 장보고 기지는 남극점까지 있는 코리안 루트를 우리가 지금 전략적으로 개발 중에 있다. 대한민국으로부터 호주, 뉴질랜드로부터 해서 남극으로 해서 남극점까지 이루는 코리안 루트를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주변에 이제 미국 기지나 맥머드 기지나 또는 이태리 기지들이 있지만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우리 스스로의 활주로도 지금 건설을 기획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가
남국과 북국에 걸친 이러한 야심찬 계획은 정말 우리 국가와 국민에게 많은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남극 조약에 의해서 이 자원화하거나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만은 남극과 북극에는 엄청난 이 지구의 인류의 미래의 자원들이 있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범지구적인 보편적인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동참을 하고 연대를 강화하면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일 뿐만 아니라 미래에 가질 수 있는 지분을 확고하게 지금 형성해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분 좋은 일입니다. 네, 말씀만 들어도 저도 뿌듯한데요. 네. 네, 이제 진짜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제 끝으로 시청자들께 다 못하신 말씀이나 당부사항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바다를 알고 활용하고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의 역사를 써왔다는 것은 모든 인류의 그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모든 세계인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20여 년 전부터 이 해양에 대해서 매우 범지구적인 UN 해양법 협약의 틀 안에서 광물 자원에서부터 해양 과학 기술 또는 생물 자원, 해상 운송, 안전, 환경 등 포괄하는 이런 글로벌한 그러한 스탠다드에 가장 빠르게 적응하고, 이제는 대한민국이 세계 해양 정책, 환경 정책, 안전에 대한 정책 등을 주도해 나가는 국가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선 1위, 또 해운력 5위, 또 수산의 10위권일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국제해사기구의 사무총장까지 배출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태평양의 하와이 동남방 2000km의 클라리온 클리퍼튼 해역에 여러분도 듣기에 생소한 우리나라의 단독 광구가 7만 5천 평방킬로미터를 확보를 하고 50년의 기간을 두고 우리나라가 주도를 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단독 개발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남극과 북극에 이르기까지 이 바다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생명력과 미래에 대한 도전, 그리고 미래의 자원과 먹거리를 제공하는 원천이기도 합니다. 우주보다도 더한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우주보다도 더 못한 기술을 갖고 있는 이러한 열악한 환경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또 하나의 기회이자 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태평양의 5,000m 수심 아래에 엄청나게 분포되어 있는 망간단계라는 그런 심해 광물 자원을 채취하는 기술은 종합 해양과학 기술인데, 이러한 것들도 세계의 불과 소수의 국가들과 어깨를 견주면서 기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마 신비로운 바다의 영역, 그리고 지구 기후 변화의 온도 조절자이면서도 키를 쥐고 있는 이 해양에 대한 연구, 그리고 우리 가깝게는 우리 독도와 이어도를 중심으로 한 해양 영토 주권에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바다는 우리에게 꿈과 희망과 기회와 모든 잠재력을 가진 그러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이 육당 최남선 선생님께서 한국해양사라는 책에서 언급하였듯이 대한민국을 구할 자가 누구이냐, 대한민국을 바다에 고추 서는 나라로 만드는 자, 그것일 것이다. 대한민국이 이제 해양의 주도권을 잡고 세계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여러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그만큼 꿈을 가져주시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이루어내고
또 국민 앞에 이 바다가 미래이고 인류의 미래라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모든 정책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해양수산부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푸른 희망이 넘치는 해양강국이 되도록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한 바다와 미래를 선물하기 위해서는 비단 해양수산부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해수부에서도 계속해서 푸른 해양의 미래 가치를 창조하고 우리 바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라봅니다. 환경초대석 녹색을 듣는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